최근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했던 강의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갑자기 삭제가 돼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과연 강의실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엘리엇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컴퓨터를 다루는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와서도 자연스럽게 컴퓨터와 관련된 전공 수업을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저와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들이 많아졌고 제가 선택하려 한 전공의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학교에서 특별한 강연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의 강연이었죠. AI와 미래 기술에 대한 강연이라니 놓칠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강연장으로 향했어요. 강연장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앞줄에 자리를 잡고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문득 제 옆자리에 앉은 한 여학생이 눈에 띄었어요. 그녀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 수지였습니다. 수지는 노트북을 열고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죠. 강연이 시작되고 에릭 슈미트는 AI 기술의 미래와 그것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슈미트는 AI 시대는 거대한 돈의 전쟁이자 돈의 노름이 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이를 주도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한국을 언급하며 눈길을 끌었죠. 하지만 주목해야 할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AI 기술과 반도체 기술 모두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옆에 수지가 손을 들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수지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의 IT 산업이 AI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특히 이 국가들의 강점과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수지의 질문에 슈미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AI 기술을 주도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들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AI와 반도체 분야에서 놀라운 성장을 보이고 있죠.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혁신적인 AI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으며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로봇공학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면 한국은 그를 뛰어넘는 종합적인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 5G 기술의 선제적 상용화, 그리고 창의적이고 열정 넘치는 젊은 인재들. 이 모든 것이 한국을 AI 시대의 혁신적인 게임 체인저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의 빠른 적응력과 혁신 속도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AI 도입을 고민할 때 한국은 이미 실생활에 AI를 접목시키고 있죠. 한국의 AI 기술은 의료, 교육,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향후 10년 안에 한국이 AI 기술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 정신이 결합된다면 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에 오를 겁니다. 한국은 단순히 AI 시대의 참여자가 아닌 리더가 될 것입니다. 슈미트의 열정적인 설명에 강연장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수지의 질문과 슈미트의 대답을 들으며 저는 갑자기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강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동안 저는 용기를 내어 수지에게 말을 걸었죠. 안녕하세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엘리엇이에요. 질문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서 오셨나 봐요? 수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에요. 엘리엇 씨도 AI에 관심이 많나 봐요? 네, 그래서 이 강연을 듣게 됐어요. 근데 한국의 IT 산업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혹시 다음에 시간 되실 때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저도 한국의 기술 발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었어요. 다음 주에 CS 스터디 그룹 모임이 있는데 거기 와보는 건 어떨까요? IT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이거든요. 정말요? 그거 좋네요. 꼭 가볼게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고 이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수지와 연락처를 교환한 후 저는 일주일을 간신히 버텼어요. 매일 밤 수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충동과 싸우며 대신 한국의 IT 산업과 AI 기술에 대해 공부하는데 시간을 썼죠. 유튜브에서 한국 테크 기업들의 홍보 영상을 찾아보고 네이버와 카카오의 최신 AI 프로젝트들에 대한 기사를 읽었어요. CS 스터디 그룹 모임 날짜가 다가올수록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죠. 전날 밤에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를 연습하다 잠들어 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책상 위에 한국어 인사말이 잔뜩 적힌 종이가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드디어 그날이 왔고 저는 모임 장소인 공학관 스터디룸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우연히 아이작을 마주쳤어요. 그가 저에게 어디 가는 중이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CS 스터디 그룹 모임에 가는 길이라고 대답했죠. 아이작은 조금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 제가 원래 그런 모임에 잘 참석하지 않았다는 걸 떠올리는 듯 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번엔 특별한 경우라고 설명했어요. 그러자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혹시 그 한국 유학생 때문이 아니냐고 물었어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단순히 AI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아이작은 그저 웃으며 재미있게 다녀오라고 말했어요. 그와 헤어진 뒤 저는 발걸음을 재촉해 공학관으로 향했어요. 문 앞에 도착하자 잠시 멈춰서서 심호흡을 하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어요. 괜찮아, 엘리엇. 넌 할 수 있어. 속으로 스스로를 다독이며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이미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그 순간 수지가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죠. 그녀의 밝은 모습에 긴장이 풀리며 저도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수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모임이 시작되고 학생들은 차례로 자신이 관심 있는 IT 분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조금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AI의 윤리적 측면에 관심이 많아요. 특히 AI가 의사결정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편향성 문제에 대해 연구해보고 싶어요. 수지의 열정적인 목소리와 반짝이는 눈빛에 저는 잠시 넋을 잃고 말았어요. 그녀의 지적인 모습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느껴졌죠. 저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며 동시에 그녀의 표정 변화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모임이 끝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수지에게 다가갔어요. 수지, 혹시 시간 되면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더 나눌 수 있을까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죠. 수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좋아요. 우리는 근처 카페로 향했고 저는 그녀에게 한국의 IT 기업들이 어떻게 AI 윤리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의 정책은 어떤지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수지는 상세히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어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수지의 지식과 열정에 점점 더 매료되어 갔어요. 그녀가 말할 때마다 눈을 반짝이는 모습, 손짓을 해가며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졌죠. 수지, 정말 대단해요. 한국의 AI 산업에 대해 이렇게 잘 알고 계시다니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면 늘 새로운 걸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수지는 살짝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엘리엇. 저도 당신과 이야기하는 게 즐거워요. 그 순간 저는 제가 단순히 한국의 AI 기술뿐만 아니라 수지라는 사람 자체에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수지가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였어요. 엘리엇, 다음 주에 우리 학교에서 AI와 윤리 세미나가 열려요. 같이 가볼래요? 수지가 제안했어요. 정말요?
꼭 가고 싶어요. 저는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 수지와 저는 자주 만나 한국의 IT 산업과 AI 기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며 수지는 한국의 빠른 인터넷 속도, 혁신적인 스마트폰 기술, 그리고 5G 상용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수지에 대한 제 감정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함께 캠퍼스를 걸어 나왔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것을 보며 저는 용기를 냈죠. 수지야,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단순히 한국의 기술만이 아니라 내가 좋아졌어. 수지는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서 놀람과 기쁨이 교차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제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너의 지식과 열정, 그리고 따뜻한 마음에 반해버렸어. 우리 사귀어 볼래? 수지는 잠시 침묵했고 그 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나도 엘리엇이 좋아. 내가 한국과 AI에 대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끌렸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캠퍼스의 종소리가 울렸고 마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주는 것 같았죠. 그 후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함께 공부하는 시간은 이제 데이트가 되었고 한국의 기술에 대한 토론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죠. 어느 날 수지가 자신의 노트북을 펴고 한국의 IT 기업들의 최신 프로젝트들을 보여줬어요. 봐, 이건 네이버의 AI 번역 기술이야. 한국어와 영어 사이의 번역 정확도가 정말 높아졌어. 저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한국의 기술력이 이렇게 뛰어난 줄 몰랐어요. 수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한국은 IT 강국이지 언젠가 엘리엇도 한국에 와서 직접 경험해봐야 해요. 서울의 활기찬 분위기, 빠른 인터넷, 그리고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들을 보면 정말 놀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를 느꼈습니다. 한국의 IT 산업과 문화, 그리고 그 속에서 꽃피는 혁신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싶었어요. 수지와의 대화를 통해 한국의 IT 산업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던 어느 날 제 절친한 친구 아이작이 저희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평소 기술 혁신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아이작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엘리엇, 너 요즘 한국 얘기만 하더라. 그렇게 좋아?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응, 정말 놀라워. 한국의 AI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다니 믿기 힘들어. 그러자 아이작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기술은 발전하겠지. 하지만 그게 과연 좋은 일일까? AI가 발전할수록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이작의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의 우려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수지가 나서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이작, 그 걱정 이해해요. 하지만 AI는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AI 기술자, 데이터 분석가 같은 새로운 직종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아이작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그래도 위험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 그 순간 저는 아이작의 걱정이 단순한 기술 혐오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이작, 내 걱정 이해해. 하지만 우리가 이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적응하고 이해하려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수지가 말한 것처럼 새로운 기회도 분명 있을 거야. 아이작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글쎄, 난 여전히 의심스러워. 너희들처럼 낙관적일 순 없어. 그날 이후로 아이작은 종종 저와 수지가 AI와 한국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어요. 때로는 그의 지적이 날카롭고 의미 있었지만 가끔은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작이 저에게 조용히 말을 걸어왔어요. 엘리엇, 난 내가 수지에게 너무 빠져드는 것 같아 걱정돼. 그리고 한국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저는 깜짝 놀라 반문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그저 한국의 기술에 관심이 있을 뿐이야. 아이작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넌 모르겠지만 난 내가 객관성을 잃어가는 게 보여. 그 꿈을 줬다가 현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의 말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제가 현실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아이작이 지나치게 걱정하는 걸까요?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서 혼란스럽게 맴돌았습니다. 아이작의 말이 제 마음 한구석에 걸렸지만 저는 여전히 한국의 AI 산업에 대한 관심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더 깊이 알아보고 싶다는 욕구가 커졌죠. 수지와 저는 거의 매일 도서관에서 만나 공부하며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수지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엘리엇, 큰 소식이 있어요. 한국의 한 스타트업이 혁신적인 AI 기반 의료진단 시스템을 개발했대요. 이게 의료 분야를 완전히 바꿀 수 있대요. 저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우리는 그 기술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의료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윤리적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죠. 그러던 중 저는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수지, 우리가 이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의료 AI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수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한국의 사례와 미국의 상황을 비교 분석하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우리는 즉시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늦게까지 연구하고 토론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했죠. 때로는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우리의 프로젝트는 예상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어요. 학과 교수님께서 우리의 연구에 관심을 보이셨고 심지어 한국의 AI윤리위원회에 우리의 가이드라인을 제출해보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IT 기업들이 얼마나 빠르게 혁신을 이뤄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윤리적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동시에 미국과 한국의 기술 발전 방식의 차이점도 알게 되었죠. 수지와 함께 일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역동적인 IT 환경에서 제 아이디어를 실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꿈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이작의 우려가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어요. 과연 제가 객관성을 잃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것이 제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일까요? 이런 고민 속에서도 저는 한국의 AI 산업에 대한 열정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인생을 바꿀 만한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수지가 제게 한국의 유명 IT 기업에서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전해준 거죠. 엘리엇, 이거 봐요. 네이버에서 글로벌 인턴을 모집한대요. AI 윤리 분야에도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했던 프로젝트가 딱 맞을 것 같아요. 수지의 말을 듣자마자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흥분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죠. 한국에 가게 되면 수지와 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수지가 먼저 이 기회를 알려주고 지원을 권유한 것을 보니 그녀가 저를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수지야, 정말 좋은 기회 같아. 하지만 난 너와 떨어지고 싶지 않아.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수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엘리엇, 이건 정말 큰 기회야. 나도 너와 떨어지고 싶지 않지만
이런 경험은 쉽게 오지 않아. 넌 꼭 지원해봐야 해. 우리는 이걸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수지의 응원의 용기를 얻어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지원서를 작성했어요. 물론 여전히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과연 제가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언어의 장벽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꼬리를 물었죠. 하지만 수지의 격려를 생각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며칠 후 놀랍게도 저는 1차 서류 전형에 통과했다는 소식을 받았어요. 이제 화상 인터뷰만 남은 상태였죠. 수지는 저를 위해 한국 기업 문화와 인터뷰 팁을 알려주며 열심히 도와주었습니다. 인터뷰 당일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화면 너머로 한국인 면접관 두 분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제 프로젝트에 대해 굉장히 흥미로워했고 AI 윤리에 대한 제 견해를 열심히 들어주셨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일주일 후 저는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정말로 한국에 가서 일하게 된 거예요. 축하해요, 엘리엇. 정말 대단해요. 수지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축하를 들으니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비록 잠시 떨어져 있게 되겠지만 우리의 관계는 이 경험을 통해 더욱 강해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아이작의 반응은 달랐어요. 정말 가려고? 넌 한국어도 못하잖아. 거기서 어떻게 살 생각이야? 저는 아이작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걱정 고마워, 아이작. 하지만 이건 정말 좋은 기회야. 내가 꿈꾸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한국행을 준비하면서 저는 점점 더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세계적인 IT 기업에서 일하면서 한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았죠. 물론 걱정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가 컸어요. 서울로 출발하기 일주일 전 저는 흥분된 마음을 진정시키려 스마트폰을 들고 SNS를 훑어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제 눈을 의심할 만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의 스탠포드 대학 강연 영상 유튜브에서 삭제돼. 저는 깜짝 놀라 기사를 클릭했어요. 기사에 따르면 제가 들었던 바로 그 강연의 영상이 유튜브에서 갑자기 삭제되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슈미트의 일부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다는 추측이 있었죠. 즉시 수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수지, 이 소식 봤어? 슈미트의 강연 영상이 삭제됐대. 수지의 답장이 곧바로 왔습니다. 네, 저도 방금 봤어요. 정말 이상하죠? 그 강연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생각하면 믿기지 않아요. 우리는 이 소식에 대해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그 강연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 그리고 AI와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했죠. 일주일 후면 한국에 가겠네요. 인턴십 시작하기 전에 적응할 시간은 충분해요? 수지가 물었어요. 응, 다행히 회사에서 2주 정도의 적응 기간을 줬어. 그동안 숙소도 정하고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네요. 한국에 도착하면 꼭 연락해주세요. 여기서 응원하고 있을게요. 고마워, 수지. 내가 한국에 대해 많이 알려줘서 정말 도움이 됐어. 인턴십 하는 동안 계속 연락할게. 이 사건은 제가 한국으로 떠나는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어요. AI와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욕구가 커졌거든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저는 한국행 준비를 마무리하고 인턴십에 필요한 자료들을 검토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행 가방을 꾸리면서 제 마음은 설렘과 아쉬움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경험과 도전이 저에게 어떤 새로운 통찰을 가져다 줄지 정말 기대되었지만 동시에 수지와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죠. 짐을 싸면서 저는 수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그 사진을 보며 한국에서 보낼 시간 동안 그녀를 얼마나 그리워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이번 경험이 우리 둘 다에게 성장의 기회가 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한국어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기본적인 한국어 회화를 연습했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것 좀 도와주세요.와 같은 문장들을 반복해서 의조렸어요. 수지가 가르쳐준 한국 문화에 대한 팁들도 머릿속에 새겼고요. 출발 전날 밤 수지와 영상 통화를 했어요. 엘리엇, 한국에서 정말 좋은 경험 쌓고 와요. 난 여기서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요. 수지의 따뜻한 말에 저는 용기를 얻었어요. 고마워, 수지. 너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지낼게. 한국에서 배운 모든 걸 너와 나누고 싶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에서 보낼 3개월. 그 시간 동안 저는 세계 최고의 IT 기업에서 일하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제 역량을 키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을 안고 수지에게 돌아올 날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기다려, 수지. 더 성장한 모습으로 돌아갈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모험을 앞두고 저는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찬 채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날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수지와 다시 만날 날을 그리며 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다음 이야기 시작합니다. 대체 왜 자꾸 한국 타령만 하는 건가요? 한국에서 배울 게 뭐가 있다고요? 여기 일본 최고의 명문대 도쿄대학교를 졸업한 여성이 일본 최고의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자신이 무시했던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기술을 배워오라는 상부의 지시 때문이었는데요. 얼마 뒤 이 여성은 국적을 포기하는 고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서 온 유키 사토예요. 저는 도쿄대학교 정보공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일본의 IT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국 분들께 제 이야기를 전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일하면서 겪은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는 학생으로 유명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죠. 그런데 저와 경쟁하던 한 한국인 학생, 김민준이 있었어요. 그는 항상 저보다 한 발 앞서 있었고, 저는 그를 보며 질투와 시기를 느끼곤 했어요. 그때는 그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더 큰 자극이 되었어요. 왜 한국인이 나보다 잘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김민주는 항상 차분하고 성실하게 공부에 임했고, 저는 그런 그의 태도를 보고 있자면 더욱 자존심이 상했어요. 특히 시험 결과가 나올 때마다 그의 이름이 제 이름보다 위에 있는 것을 볼 때면 인정하기 싫은 감정이 솟구쳤어요. 일본인인 내가 왜 한국인에게 뒤처지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며 그를 따라잡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어요. 이런 감정들이 쌓이면서 저는 그를 향한 질투와 동시에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갑자기 학교에서 보이지 않았고 경쟁자가 사라져 홀가분했지만 문득 어디로 간 건가 궁금하기도 하였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도쿄대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할 때까지도 저는 제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컸어요. 일본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라고 믿었고 저는 그 일원이 되어 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 거라 확신했죠. 졸업 후에는 일본의 우수한 IT 기업에 취업하여 빠르게 승진하며 인정받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한국의 IT 기술을 배우고 우리의 시스템에 적용하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제가 왜 한국의 기술을 배워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회사의 결정이었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 과정에서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질투했던 바로 그 한국인 학생 김민준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현재 한국의 한 유명 IT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우리 회사와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학창 시절에 라이벌이라고 여겼던 그에게 배워야 한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제가 질투했던 그가 이제는 저를 가르치는 입장이 되었으니까요.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 이상하게 한국의 기술을 배우라고 하면 괜히 자존심 상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인정할 수 없는 묘한 감정에 휩싸여 일본이 더 우수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한국의 IT 기술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찾으면 찾을수록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일본과 한국의 IT 산업을 비교해보면 일본이 왜 한국보다 뒤처진 상황에 처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었어요. 일본은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일본의 많은 회사들은 여전히 장부를 수기로 작성하고 문서를 파일이 아닌 종이로 정리하며 이메일 대신 팩스를 사용해요. 이러한 아날로그 방식은 보안상 더 안전하다는 이유로 유지되고 있지만 사실상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이에요. 회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카드보다는 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등 전반적으로 디지털화에 뒤처져 있어요. 반면 한국은 작은 내수 시장으로 인해 해외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는 한국 기업들이 국제 시장의 트렌드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만들었죠. 한국은 정부 주도로 빠르게 디지털화를 진행했어요. 인터넷 속도, 전자상거래, 핀테크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앞서 있죠. 예를 들어 한국의 인터넷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는 디지털 경제의 기반을 탄탄하게 마련해주고 있어요. 한국은 이미 5G 네트워크를 상용화하여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하고 있고 이는 일본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일본의 고령화 사회와 보수적인 정치 구조도 디지털화에 큰 걸림돌이 되었어요. 일본은 급격한 변화를 싫어하고 기존의 방식에 만족하는 경향이 강해요. 이와 달리 한국은 젊은 인구가 많고 정부의 강력한 디지털화 추진 정책 덕분에 빠르게 변화에 적응할 수 있었어요. 또한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매우 활발하며 이는 빠른 의사결정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요. 한국의 경우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매우 발달해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대부분 사람들은 현금 대신 카드나 모바일 결제를 사용해요. 이는 편리성뿐만 아니라 투명성과 안전성도 높여주고 있어요. 반면 일본은 여전히 현금 사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더디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예요. 또한 일본 기업들은 내수 시장에 안주하면서 국제 시장의 트렌드를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었어요. 반면 한국 기업들은 작은 내수 시장을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삼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왔어요. 이러한 전략적 차이가 한국과 일본의 IT 산업 격차를 벌리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어요. 한국은 정부 주도로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하여 거의 모든 행정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이는 국민들의 삶을 편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주고 있어요. 반면 일본은 여전히 많은 행정 절차가 종이 서류와 도장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러한 차이는 국가의 디지털화 수준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일본이 한국보다 IT 산업에서 뒤처진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하는 문화, 급격한 변화를 싫어하는 사회적 경향, 고령화 사회와 보수적인 정치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어요. 반면 한국은 작은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빠르게 디지털화에 적응하고 국제 시장을 목표로 삼아 혁신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러한 차이점들이 한국과 일본의 IT 산업 격차를 벌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일본의 IT 산업이 뒤처진 이유 중 하나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갈라파고스 증후군이에요. 갈라파고스 증후군이란 기술이나 서비스가 세계 기준이 아닌 독자적인 형태로 발전하는 현상을 말해요. 이는 내수 시장에서만 통하고 국제 시장에서는 고립되는 상황을 의미하죠. 일본은 큰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어 국제 시장보다는
자국 시장에 맞춘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경향이 강해요. 이로 인해 일본의 기술과 서비스는 세계 표준과 다르게 발전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일본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나 전자제품들은 일본 내에서는 잘 작동하고 인기를 끌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호환성이 떨어지거나 경쟁력을 잃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한국은 작은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어 해외 수출이 필수적이에요.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국제 시장의 트렌드에 빠르게 적응하고 글로벌 표준에 맞춘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왔어요.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한국 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겨냥해 제품을 개발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았어요. 또한 일본의 고령화 사회와 보수적인 문화도 갈라파고스 증후군을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예요. 일본의 많은 기업들은 새로운 변화보다는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해요.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IT 환경에 적응하는데 걸림돌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 일본의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팩스를 사용하고 종이 서류와 도장을 고집하는 등 아날로그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일본의 IT 산업은 갈라파고스 증후군으로 인해 세계 시장에서 고립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잃게 되었어요. 반면 한국은 글로벌 표준에 맞춘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이러한 차이점이 일본과 한국의 IT 산업 격차를 벌리는 주요 요인 중 하나예요. 따라서 일본과 한국의 IT 산업을 비교해보면 일본이 왜 한국보다 뒤처진 상황에 처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었어요.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이젠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나를 압도했어요. 내가 그렇게 자부심을 느꼈던 일본의 IT 산업이 한국의 앞선 기술력과 혁신에 밀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해졌어요. 김민준을 다시 만났을 때 그의 능력과 한국의 디지털 혁신을 접하면서 느꼈던 당혹감과 무력감이 아직도 생생해요. 한국의 빠른 인터넷 속도와 5G 네트워크, 그리고 전자상거래와 핀테크 분야에서의 눈부신 발전은 우리 일본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절실히 느끼게 해줬어요. 내심 자존심이 상하고 자국의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어요. 내가 어릴 적부터 자부심을 가졌던 일본의 기술이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어버린 현실이에요. 팩스를 사용하고 종이 서류에 의존하며 현금을 선호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한국의 디지털화된 생활과는 너무도 대조적이었죠. 이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이대로는 안 돼요.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디지털 식민지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저는 이제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의 혁신을 배우기로 결심했고 김민준을 만나 첫 프로젝트 날이 되었어요. 분명 그는 일본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왜 한국에서 다시 살게 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게 되었죠. 그는 어릴 때부터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자랐다고 해요. 그의 부모님은 일본에서 사업을 하셨고 그로 인해 그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일본에서 생활하게 되었던 거죠. 처음 일본에 왔을 때 그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일본어를 배우는 것이 쉽지 않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힘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 성실함과 끈기는 일본 학교에서도 금세 인정받았었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학업 성적도 우수했어요. 일본에서의 생활이 점점 익숙해지고 그는 그곳에서 많은 추억을 쌓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항상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고 해요. 방학 때마다 한국에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한국의 문화와 음식 그리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겼다고 했어요.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그의 부모님은 사업 확장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그의 부모님은 사업 확장을 위해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발전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한국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들은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디지털 혁신을 주목했고 미래의 기회를 포착했다고 해요. 이는 생각해보면 성견지명이 있었던 결정이었죠.
부모님의 이러한 결단은 그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고, 그는 한국에서 특례 입학으로 대학교도 잘 가게 되었고,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대학교 졸업 후 한국의 한 유명 IT 기업에 입사하게 되었고, 회사에서 진행하는 일본 기업과의 프로젝트 협력차 다시 일본을 방문하게 되었고, 우연히 만난 저를 보고 놀란 듯 보였어요. 제가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하는 그에게 질투가 너무 났었다고 말하자 그는 전혀 몰랐었다고 제 말에 당황한 듯 웃어 보였죠. 그와의 재회는 처음엔 어색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 내내 경쟁자로 여겼던 그를 다시 만나게 되다니 마음이 복잡했죠. 하지만 그를 직접 마주했을 때 예전의 질투심보다는 반가움이 더 컸어요. 그는 여전히 차분하고 성실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성격에서 느껴지는 다정함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처음엔 업무적인 대화만 나누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한국 남자 특유의 다정함과 배려심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는 먼저 다가와 도와주었어요. 유키 씨,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일 거예요. 라며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차근차근 알려주었어요. 어느 날 프로젝트가 끝난 후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그는 자연스럽게 저를 배려하며 문을 열어주고 메뉴 선택에서도 제 의견을 존중해줬어요. 그의 이런 세심한 배려가 쌓이면서 저는 그를 단순한 동료 이상으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말들이 제 마음을 두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프로젝트 팀은 중요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발표를 하루 앞두고 우리는 늦게까지 회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지진이 발생한 거였죠. 건물 전체가 흔들리며 저와 팀원들은 공포에 휩싸였어요. 그 순간 그는 저를 보호하려는 듯 제 옆에 바짝 다가와 유키 씨, 괜찮아요. 제가 지켜줄게요. 라고 말했어요. 그가 저에게 점점 다가오는데 그의 손이 제 어깨를 스칠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려 제 심장 소리가 그에게 들릴까봐 조마조마했어요. 지진의 충격으로 건물 내 전기가 끊기고 우리는 어둠 속에서 당황했어요. 그는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며 모두 조심해서 움직여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라고 지시했어요. 그는 저를 부축하며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의 든든한 모습에 저는 마음이 놓였고 어둠 속에서 우리는 작은 회의실로 피신하게 되었어요. 회의실에서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자니 그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그의 손길은 안정감을 주었고 그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졌죠. 유키 씨, 괜찮아요.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요. 구조대가 올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안도할 수 있었어요. 그는 작은 휴대용 랜턴을 꺼내어 주변을 비추며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요. 안전할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회의실 안은 어두웠지만 그의 작은 랜턴 불빛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우리는 함께 앉아 조용히 구조대를 기다리며 서로의 온기를 느꼈어요. 저는 그의 옆에 앉아 있자니 그와 함께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민준 씨는 머뭇거리다가 저에게 고백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유키 씨, 사실은 이 프로젝트 동안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사실 당신을 좋아해요. 당신을 도와주고 싶었던 이유는 단지 동료로서가 아니었어요.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어요. 그의 고백은 어둠 속에서 더욱 진실하게 다가왔어요. 저는 그의 고백에 놀라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끼던 감정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민준 씨, 나도 사실 당신을 좋아했어요. 처음엔 당신의 다정함이 그냥 친절함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란 걸 알게 되었어요.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설레고 행복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따뜻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고
저는 그의 진심에 감동했어요. 지진이 잦아들고 구조대가 우리를 발견해 안전하게 건물 밖으로 이동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의 도움 덕분에 무사히 건물을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우리는 지진으로 위기가 있었지만 민준 씨의 위기대 응력 덕분에 준비한 자료를 무사히 지키고 발표할 수 있었어요. 팀은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쳤고 모두가 기뻐하며 축하했어요. 그와 저는 그날 이후로 더욱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죠. 민준 씨와 연인 사이로 발전하면서 우리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민준 씨는 저와의 프로젝트가 끝난 후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현실로 다가오니 그와 더 헤어지기가 싫었죠. 우리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이별의 순간이 더 두려워졌어요. 하지만 민준 씨는 저를 안심시켜주며 한국과 일본은 가까우니 자주 볼 수 있고 우리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해주었죠. 그러면서 이번에 자기가 한국에 들어갈 때 여행 겸 함께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였어요. 저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고 민준 씨와의 한국 여행을 생각하니 우울했던 감정이 다시 신나는 감정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민준과 한국 여행을 할 거란 생각에 너무 설레었어요. 그의 손을 잡고 한국의 다양한 명소를 함께 다니며 어떤 데이트를 할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유명한 관광지와 맛집,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곳들을 검색하며 우리의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남산타워에서의 야경, 한강에서의 자전거 데이트, 전통시장에서의 먹거리 탐방까지 모든 것이 기대되었죠.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하네다 공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인천공항은 시설과 스피드 면에서 최첨단이었어요. 먼저 인천공항의 넓고 깨끗한 터미널이 눈에 들어왔어요. 각종 최신 기술이 도입된 셀프 체크인 기계와 빠르게 진행되는 보안 검색 절차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하네다 공항도 잘 정돈되고 효율적이지만 인천공항의 속도와 편리함은 차원이 달랐어요. 특히 자동화된 수화물 처리 시스템과 스마트 공항 기술은 이용객들에게 큰 편리함을 제공했죠. 인천공항의 무료 와이파이 속도도 놀라웠어요. 어디서든지 빠르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서 여행 정보를 검색하거나 하네다 공항에서도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속도나 연결 상태에서 인천공항이 훨씬 우수했어요. 또한 인천공항의 다양한 편의시설도 인상적이었어요. 쇼핑몰, 식당, 라운지 등 모든 것이 최신식으로 잘 갖춰져 있어서 공항 내에서 즐길 거리가 많았어요. 민준 씨와 함께 공항 내에서 간단한 쇼핑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저는 인천공항의 시설과 서비스를 경험하면서 한국의 IT 기술이 정말 앞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죠. 민준 씨와 함께한 첫 여행지인 인천공항은 그 자체로도 큰 감동을 주었죠. 우리는 짐을 찾아 공항철도를 타고 호텔로 이동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공항철도를 타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한국의 지하철이 이렇게 최첨단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죠. 일본의 지하철보다 한국의 지하철이 모든 면에서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철도 승강장에 도착하자마자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이 눈에 들어왔어요. 모든 안내판이 디지털 화면으로 되어 있어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죠. 열차 도착 시간, 노선 안내, 환승 정보 등이 한눈에 들어와서 이해하기 쉬웠어요. 무엇보다도 스크린 도어가 전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의 지하철도 주요 역에는 스크린 도어가 있지만 모든 역에 설치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국은 모든 역에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성과 편리함이 훨씬 더 뛰어났죠. 열차 내부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넓고 쾌적한 좌석, 그리고 고속 와이파이가 제공되어
언제든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일본의 지하철에서는 와이파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인터넷을 사용할 때 불편함이 있었는데 한국의 지하철은 그런 점에서 훨씬 편리했어요. 또한 충전 포트가 좌석마다 설치되어 있어 여행 중에도 편리하게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있었어요. 한국 지하철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은 무인 자동 운행 시스템이었어요. 공항철도는 무인으로 운행되며 모든 것이 자동으로 관리된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정말 놀라웠어요. 일본의 지하철은 여전히 사람이 운전하는 방식이 대부분인데 한국은 이미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행을 하고 있었죠. 열차가 출발하자마자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안내방송과 디지털 스크린이 정말 편리했어요. 각 역마다 자세한 정보가 제공되어 어디서 내려야 하는지, 어떤 환승이 가능한지 쉽게 알 수 있었어요. 일본의 지하철도 안내방송이 있지만 한국의 지하철처럼 시각적으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없었어요. 민준 씨는 제가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유키 씨, 한국의 지하철 정말 놀랍죠? 여기에 최신 기술이 많이 적용되어 있어요. 저는 그의 말에 동의하며 정말 그래요. 일본의 지하철도 편리하지만 한국의 지하철은 모든 면에서 앞서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답했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한국의 최첨단 기술에 계속해서 감탄했어요. 일본의 지하철과 비교할 때 한국의 지하철은 훨씬 더 현대적이고 편리하게 느껴졌어요. 깨끗한 시설, 빠른 와이파이, 충전 포트, 무인 운행 시스템, 그리고 전 구간에 설치된 스크린 도어 등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한국을 직접 와본 후 저는 일본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인천공항의 최첨단 시설과 편리함, 공항철도의 현대적이고 안전한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일본의 인프라가 더 이상 최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죠. 민준 씨와 함께한 한국 여행은 저에게 큰 충격과 깨달음을 주었어요. 일본이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한국은 디지털 혁신을 이끌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일본이 최고라고 느꼈던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한국의 기술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저는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민준 씨와 함께한 이 여행은 제게 큰 의미를 주었고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죠. 민준 씨와의 한국 여행은 정말 행복했어요. 그의 따뜻한 배려와 함께 한국의 다양한 명소를 탐방하며 우리의 추억이 하나하나 쌓여가는 게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의 유명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함께 즐기고 경복궁을 거닐며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때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감정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의 손을 잡고 한국의 거리를 걷는 동안 마음 한편에서는 점점 더 헤어지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민준 씨와의 여행에서 느낀 행복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 것도 정말 기뻤어요. 인천공항에서부터 느낀 최첨단 기술과 편리함, 공항철도의 현대적이고 안전한 시스템, 그리고 한국 지하철의 놀라운 시설들은 저에게 큰 충격과 깨달음을 주었어요. 한국은 디지털 혁신을 이끌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고, 일본이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한국이 얼마나 앞서 나가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죠. 한국의 문화와 역사도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었어요. 경복궁에서의 산책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한국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유적지들을 보며 일본이 한국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알게 되면서 새삼 놀라게 되었어요. 같은 역사적인 장소를 둘러보며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한국에 저지른 만행과 그로 인한 상처들을 직접 느낄 수 있었죠. 이로 인해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과거를 반성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양한 맛집을 탐방하며 한국의 음식 문화를 즐기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김치, 비빔밥, 불고기 등 한국의 전통 음식을 맛보면서 그 풍부한 맛과 향에 매료되었어요. 이전에는 일본이 최고라고 느꼈던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한국의 기술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죠. 민준 씨와 함께한 이 여행은 제게 큰 의미를 주었고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그와 함께 한국에 대해 알아가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게 2박 3일이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다음에는 민준 씨가 일본으로 와서 데이트를 하기로 했지만 제가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또 한국에서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민준 씨와 여러 번의 데이트를 하면서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어요. 한국의 명소들을 함께 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그의 따뜻한 배려와 사랑을 매 순간 느낄 수 있었죠. 어느 날 민준 씨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반지를 건네며 유키 씨, 나와 결혼해 줄래요? 함께 한국에서 살자고라고 말했어요. 그의 제안에 마음이 설레면서도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삶은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였지만 일본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익숙한 환경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망설여졌어요. 민준 씨와의 미래를 생각하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저는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민준 씨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지 아니면 일본에 남아 익숙한 환경을 지킬지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의 조언이 필요해요. 오늘은 일본에서 온 유키 사토님의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한국 남자와 결혼해 한국에 살지 말지 깊은 고민에 빠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현명한 조언 댓글로 남겨주시면 유키 사토님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 감동 카페인이었습니다.